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 쭉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대학의 총장도 하셨고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의전이 제일 좋은 팀이 어디입니까? 의전이 네. 예리한 훅 들어왔어.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오늘. 네. 경기도청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직원들 아주 훌륭합니다. 아니 각양각색일 것 같은데 네. 대학 총장을 하게 되면 주로 네. 점심을 누구랑 드십니까? 대학 총장 하면은 네. 그 바깥 분들 또 교수들 저는 학생들하고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기 때문에 대학 총장은 뭐 큰 의전이 필요가 없고요. 네. 경제부총리는 이제 나라를 대표하니까 그렇죠. 해외 네. 나가고 할 적에는 이제 상당한 의전이 있고 예컨대 정상회담 같은 때 그러면 뭐 그 대통령과 함께 가서 트럼프를 만난다. 네. 제가 트럼프를 3번 만났거든요. 아, 3번이나 만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대통령 다음으로는 의전세일 1위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뭐 아주 삐까번쩍하고 멋지죠. 그렇지만 이제 지사학을 보니까 우리 네. 경기도 이제 그 의전팀이 아주 뭐 잘하고 있어서 경기도청 의전팀이 최고입니다. 제가 함께 오신 분 몇몇을 보니까 제가 과거에서 요직에 계셨던 분을 모셨던 분 얼굴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예. 굉장히 스페셜한 팀을 꾸렸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맞습니다. 하던데. 네. 맞습니다. 아주 뭐 훌륭하고 스페셜한 저희 직원들입니다. 아,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뭔데? 저는 정치를 아예 모릅니다. 참고로 지사님. 예. 그래서 저는 어딜 가서든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치단체의 장이든지 네. 정치인이든 의전에 취하면 안 된다. 예. 그렇죠. 그거 네.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전은 감사함이지. 거기에 뭐 이게 예. 취해서는 안 된다. 뭐 그 지사님이 맞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 아니라. 아니, 예. 어르신 말씀이고요. 저도 똑같은 뜻인데 의전이라는 게 뭐 대접받고 이런 프로토콜이 아니고 그 없는 듯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타나지 맞아요. 않게 하는 의전을 우리 공감합니다. 팀들이 아주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공감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도 김동현 지사님 옆에 방송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인데 김동현 지사님이 아까 들어오자마자 유튜브 방송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의전은 없습니다. 여기는 정글입니다. 정글입니다. JUNGLE 정글입니다. 혼자 살아남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시청자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린 게 진짜 이 스튜디오 안에 직원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사진 찍는 분 단 한 분. 다 지금 밖에 계십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대변인 안에 계세요 지금. 아, 안에 계세요? 네. 저기 직원 아니에요 지금. 또 네. 숨어 계시네 또 저기 모니터 뒤에. 저희가 그래도 오셨으니까 의전에 가까운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를 대표하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청년 시절 경험을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두 권의 책을 읽다 보니 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대학생, 그리고 새벽에는 고시생으로 지냈다는데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집이 많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상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상업학교 졸업반 때 취업을 해서 은행을 다녔어요. 만 17살 때부터. 네. 제가 6식구의 소년 가장이었거든요. 6식구에? 예, 네. 6식구에. 어머니가 32에 혼자가 되셨고 또 할머니도 계셨고 그래서 은행 직장생활 하면서 뒤늦게 공부하고 싶어서 양한대학을 다녔습니다. 아, 야간 대학을. 예, 네. 양한대학을 다녔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 고시가 있는 걸 알고 고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그 당시 20대 초반이죠. 그 네. 1인 3역 직장생활, 대학생, 그다음에 고시 준비생 하는 1인 3역을 그 청년기 했었죠. 예.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루에 혹시 잠을 몇 시간이나 주무신 거예요? 잠을 뭐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네. 뭐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음. 효율적으로 했죠. 예. 그렇군요. 그 예전에 들어보니까 기재부 차관 하시면서 본인처럼 이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고학을 했던 사람들하고 함께 무슨 모임 같은 것다고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죠? 근데 그 모임의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조건이죠? 네. 제가 그 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의 이름은 청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야. 파란 타는 청, 밤 야자. 그러니까 파란 밤이죠. 거기 뭐 조건이라기보다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집이 어려워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간으로 다닌 사람들 모임을 해서 한 15분 정도 네. 만나가지고 봉사활동을 쭉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궁금해지는 게 거기 이제 법조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업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종류의 문화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 글쎄요. 그 소개라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네. 그 봉사하면서 일체 바깥에 안 알렸거든요. 음. 한 번은 어느 뭐 언론사에서 그걸 이렇게 큰 기사로 실겠다고 하는 거를
옛날에 가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언론사에 연락해가지고 신문사에 이거 나오면 우리 다음날 해체하겠습니다. 그래서 뺀 적도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이야, 조용하게 네. 했는데 뭐 한두 번 그냥 소개해드린다면 얼마 전에 그만두신 KB 금융주재 윤종규 회장님. 윤종규 회장. 네. 네. 지금 재계에서는 지금 하림의 김홍국 회장님. 아 그렇군요. 네. 네. 체육 선수로는 옛날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 했던 최순호 선수. 최순호 선수. 네, 이런 분들이 다 상고 네. 또 우리 김홍 회장은 농고 최순호 선수도 상고 나오고 네. 학교를 다 야간으로 다녔던 분들입니다. 아니 왜냐면은 김동현 지사 지금 현 이미지가 보면은 외관상 얼굴도 하얗시고 왠지 강남 8학군 금수저 같은데 실제로 그런 그 내면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게 좀 놀라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보니까. 네. 그분들 처음 제가 연락을 직접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모임 만나서 원래 제 의도는 우리가 봉사활동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겪으셨던 분들이 다 이제는 내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먼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그때부터 봉사활동을 자기가 시간을 써서 몸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자 해서 네. 지금 뭐 한 15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몸 좀 풀리셨죠? 네. 본격적으로 질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신인규 대표, 예. 김동현 지사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뭐 단도직입으로 들어가는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니야? 김동현 지사님은 이제 제가 언론에서 처음 이렇게 뵀었을 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기재부 장관 네, 하실 네. 때 이제 처음 그때 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처음 뵙고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거는 대선 때 네. 그때 이제 뭐 창당까지 하시면서 상당히 또 어떤 정치에 새로운 그런 바람을 좀 일으키려고 하셨던 노력들을 또 봤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도지사 생활에서 요 세 가지로 좀 생각이 좀 많이 남는 것 같고 그 기회를 굉장히 강조하셔서 그 기회 공화국이라는 말도 이렇게 좀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갈 방향성이 이 한국은행에서도 기회다운주의 모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는데 이런 기회가 좀 뭐 무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실패를 딛고 기회를 가지고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기회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면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약간 아쉬운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민주당의 제가 뭐 당내 사정까지는 다는 모릅니다만은 조금 이제 당원들과의 그런 뭐 스킨십이나 어떤 뭐 소통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공직에 계시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네. 면은 좀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전임 도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또 이게 비교도 많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소통의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더 보완을 해 네.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지켜보고 바로 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아서 김준일 평론가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예, 전 김동현 지사를 실제 뵌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런데 김동현 지사 저도 이제 기자 여기 경향신문에서 기자도 했고 그런데 김동현 지사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전설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관료 조직이라고 하면 보통 기재부를 얘기를 하는데 상고 나오시고 아까 맞아요. 얘기했지만은 이 공부해가지고 기재부 관료된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고위직까지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일무이하죠, 거의.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런 거는 아마 자타가 공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고 출신 대통령이 이제 목포 상고를 나온 김대중 그리고 부산 상고를 나온 노무현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돌이켜 보면은요. 그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부산 상고 나왔다고 엄청나게 그 보수 진영에서부터 약간의 그런 학력에 대한 약간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했으면 네. 심지어 판사를 하다가 그만둔 변호사임에도 그러니까,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렇게 서울대 법대 나온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김동연 지사한테는 큰 자산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 왜냐하면 어쨌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뭐 그런 정치인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계급 사다리의 중요성 이런 것들 본인이 성공했던 방식이 지금에는 통하지 않을 때 왜 이런 것들이 안 통하느냐를 좀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네. 김동연 지사의 좀 장점이 아닐까 하고
좀 까는 거는 좀 뒤에 할게요. 저는 제가 좋은 처음에 얘기 좋게 갑니까 그냥? 저는 예. 아시겠지만 제 성격 저는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까는 거는 좀 뒤에 제가 아꼈다가 할게요. 우리 네. 김준일 평론가께서 저 정글의 맛은 좀 뒤에 보여주시려고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김동연 지사의 그런 대한민국 금기깨기라는 책을 보면서 저는 제일 가장 와닿았던 문구가 뭐였냐면은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탄핵 정국 딱 그 말 그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제가 그 부총리 그만두고 야인 시절에 전국을 제 아내랑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수에 있는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딱 해당하는 말이죠. 지금 네. 국민이 나라를 걱정을 하고 있죠. 참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 왜냐면은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사실상 이 선고일 지정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한 얘기들이 국민들이 이제 납득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변소도 아니고 거짓말도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심이 좀 많았던 걸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했던 것들을 보면 아주 찌질이 짓을 했죠. 찌질이다. 예. 그리고 뭐 탄핵 인용이 뭐 만장일치로 나올 거를 저는 뭐 그렇게 네. 믿고 있고요. 이와 같은 계기에 그 확실한 개못 대엄 받는 개헌까지 제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죠. 아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서울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공직사회에 조우할 기회는 혹시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제가 예.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부총리였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은 검사가 아니었죠. 네, 예. 그 당시 검사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만날 정도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제가 그만둔 뒤에 이제 이번이 뭐 약간의 벼락출세 비슷한 걸 했었고 처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건 지난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처음 네. 만났습니다. 예. 그 대선 때 만나서 아무래도 이제 공적인 대화가 있고 사담이 있을 텐데 행사 같은 데서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에서 여러분 보고 네. 따로 요청이 있어 따로 한 1시간 40분 둘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 사적으로 둘이 만났을 때 그분의 대화 태도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실은 안 만나고 싶었는데 네. 중간에 이제 참 그 제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이 요청을 하셔서 보안을 전제로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한 90% 혼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부총리 앞에 네. 두고 90%를 예. 아니 근데 보네. 그게 그나마 덜한 거더라고요. 다른 나중에 사람 얘기 보니까. 들어보니까 네. 뭐 95% 이상인데 그러고 그때는 저를 설득해서 어떻게 자기랑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도 아쉬운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예. 한 90% 혼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가 좀 가는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 얘기는 아주 그 직설적이고 아주 심플했습니다. 예, 직설적이고 네. 심플하다는 거는 쉽게 해서 우리 김동연 후보 나랑 같이 단일화합시다. 이 얘기 이렇게 한 겁니까? 선배님 같이 하시죠. 선배님 같이 하시죠. 예, 이런 얘기하고 저는 그때의 그 대선 후보로서 그 끝까지 제 주장과 가치를 주장하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깨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나 이제 양당 구조로 이제 이 강고하되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요청을 그 윤석열 이재명 후보로부터 받고 네. 고민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왜 정치를 했을까?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정치로서 뭔가 할 수 있다면 하고자 하는 가장 우선순위 높은 건 뭘까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얘기를 했죠. 네. 그때의 1번이 권력구조 개편이었습니다. 뭐 맞아요. 하여튼 네. 2번이 이제 정치 개혁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그러면서 부총리까지 하셨으니까 국무총리는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그때는 이미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총리 제의를 거절한 게 이미 맞아요. 언론에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났었으니까 아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서울에는 오세훈이 있으니까 이 그대로 옮기면 서울에는 오세훈이 있으니 경기도로 나가시면 필승입니다. 그리고 당을 개혁해야 되겠는데 당을 접수해 주십시오. 이게 윤석열 말이었고 저는 뭐 네. 저는 그 말 듣는 순간에 안 그래도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았는데 이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아니, 왜냐면은 이게 제가 들으면서 딱 느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녹취록 이제 나온 후보 시절에 나온 거
당에 들어가면 3개월 안에 뽀개버리겠다. 물론 이게 맞아. 예. 3년이 걸렸어요. 당에 뽀개는데 지금.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당에 뽀개는데 혹시 김동연 지사님 앞에서 당에 뽀개려고 했던 구상이 있었던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러니까 야 희한하다 진짜. 아니 근데 지사님 예. 책을 읽어보면은 그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일회성 만남에 그 사람이 현혹되지 않는 분으로 보이는데 처음 만난 첫 자리에서 그런 자리 제한 비슷한 걸 한다거나 앞에 있었던 뭐 정치 개혁이라는 권력구조 개편 같은 대의엔 동의하지 않으면서 먼저 이런 식으로 유인한다는 게 맞득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득지 예. 않죠. 그 당시 윤석열 후보를 만날 적부터 맞득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부탁한 분에게도 만나긴 하겠지만 내 말 섞긴 싫다. 들어는 보겠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고 이거를 또 재미있게도 이제 제가 나중에 경기지사가 된 뒤에 네. 그 윤석열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아, 또? 예, 한번 더, 예. 여러 도지사들하고 저녁을 한번 초대한 적이 있어서 네. 그랬더니 들어오면 저를 딱 보더니 약수하면서 제 말씀대로 경기지사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얘기 이렇게 여러 사람들 해도 됩니까? 하니까 뭐 어떻습니까? 뭐 하고 다 듣고 있는데 옆에 뭐 사람들이 옆에 들은 모 도지사가 한 분 계셔서 또 그분이 살짝 그 얘기를 자기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랬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 자당의 후보로 나가서 경기도지사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참모랑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 근데 이제 예.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제 경기지사 때 내부 공천을 돌이켜 보면 사실 당에서도 뭐 엄청난 사실 뭐 폐악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홍보수석을 내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홍보수석으로 임명할 사람을 내보내서 사실은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지. 굉장한 네. 불이익을 받던 것도 좀 기억이 나고, 그래서 아마 김 지사님이 윤 대통령 말을 들으셨다라면은 그럼 아마 당에 와서도 당을 뽀개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고생을 아마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신 대표님 저는 그 일도 갈 생각도 없었고요. 네. 제가 아주대 총장 할 적에 그 당시 그 여당이죠. 그러니까 국힘이죠. 네네. 지금의 저한테 비대위원장 오퍼를 제의를 했었어요. 비대위원장 제안까지? 제안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이런자에 거절했었거든요. 3일을 제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요청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분이어서 그 당하고 저건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했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그 당시 후보랑 만나서 뭐 저는 일도 생각이 없었고 네. 그리고 만나보니까 뭐 이거는 더더욱이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네. 들었었지요. 아니 그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사실은 경제부총리까지 하셨고 기재부라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관료 사회 내에서도 이게 선망받는 부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사실은 왜 사실은 민주당에 왔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가치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어떤 점이 동질감이 있는 겁니까? 우선 그 전에 네. 제게 좀 민주당 DNA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열렬한 민주당 청년 당원이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네. 제가 고향이 충북 음성입니다. 5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4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자유당 시절에 그야말로 이 불법 이 선거가 횡행할 때 아버지가 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열렬히 선거운동하면서 했던 열렬 청년 당원이셨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경찰이 2명씩 늘 보초를 뒀다고 어머니 말씀하면 그래요. 아, 네. 저는 그때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그분이 기적같이 당선을 하셨어요. 그때는 깡패들 동원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네. 그분이 서울로 떠나면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김동지가 제일 애써서 내 절대 못 잃을 거야 가셨거든요. 그러고 몇 달 뒤에 그분이 자유당으로 당을 옮깁니다. 그분의 성함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김주묵 국회의원이신데 네. 아버지가 그때의 심정을 처절하게 쓴 일기장이 있습니다. 집에 보관 중이시군요. 예, 제가 가지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60년도에 조병업 박사가 갑자기 네. 돌아가시면서 대선에서 그냥 민주당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그 당시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 박사와 이기붕. 네.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 갔을 때 228이 그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죠. 됐던 60년 선거가. 228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에
그 같은 동지들하고 부둥켜 안고 조영혁 박사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고 그 통곡하던 내용이 아버지 일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DNA가 저한테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전 2030 보고서의 그 내용들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당 이념이나 뭐 이런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만든 건 아닌데 네. 그 후에 민주당 강령들이 여러 번 그 개정되면서 전문에 나와 있는 포용과 혁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더불어 사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든지 네. 하는 것들이 그 당시 만들었던 비전 2030 같이 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 가치와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가치를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를 아는 분들하고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네. 보수는 지금 뭐 엉터리 보수고 제대로 된 보수가 없듯이 진보에도 엉터리 진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 이런저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민주당과는 그런 DNA 그런 가치를 저는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